예, 진짜 남자, 진짜 부수, 진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네. 우리 잡담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새벽부터 네네.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어떠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우리 대한의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유감없이 세계에 알리시면서 네. 우리 이 모든 대한민국이 빛나는 공을 대한 국민께 돌리는 그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부심을 느꼈어요. 네.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구나 이걸 알려주셨고 또 세계에 한 번 더 민주주의 붕괴 시대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려주신 또 혐오와 분쟁의 시대잖아요. 이때 평화와 조율, 양보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그런 맞아요. 삶의 중요함을 알리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의 망령이 아직 가시지 않은 나라였고 네네. 아직도 이제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곳곳에 있는 나라에서 네네.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좀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전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어떤 형태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그렇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가겠다. 네. 사실은 좀 오해 소지는 있겠지만은 통일이라는 말이 네. 사실은 상당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네. 뭐냐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 합쳐가는 통일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고 대부분 통일은 흡수 통일을 좀 전제로 그죠. 하긴 하죠. 이제 사실 좀 다음 헌법 개정 때 우리도 좀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네. 상대를 부정하고 우리만이 맞다. 그래서 상대가 없어지는 통일을 지향하겠다. 네. 하고 평화 통일이다 하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네.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문화가 강했어요. 자, 근데 그런 전제 하에서 통일이 가능할까요? 서로 싸움만 하게 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대화의 시작이자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실질적인 결과만 놓고 봐보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적대시하기만 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게 뭐가 있죠? 저는 국민의힘의 생존에는 영향을 미쳤다. 거기는 저는 도움이 항상 될 수도 국민의힘 있어요. 보면서 쟤네는 북한하고 이재명 없으면은 어떻게 살려고 했지?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를 기대하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세력을 제외한 대한 국민 전체와 네. 우리 대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쵸. 도움되는 게 뭐가 있죠? 없죠.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북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도리어 북한을 적대시할수록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네.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네.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미국도 직접 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리어 우리만 외톨이가 돼요. 그렇죠. 우리만 외톨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요거는 상상의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동맹을 맺는다. 네. 만약에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과 미국이 동맹을 맺으면 가장 겁나는 나라가 가장 불편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미치고 팔짝 뜰러지죠. 지금 사드 때도 그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는 길을 쓰고 어떤 수를 써서도 반대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요. 가깝지만 가장 두려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김일성의 유훈이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라고 유후는 남겼다고 하죠. 네. 북한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거나 또는 흡수는 안 되더라도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의 전초 기지가 되고 한국이 미국의 전초 기지가 되면 전쟁이 나버려요. 네. 북한도 그건 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만큼 러시아에 달려들면서 안 보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버려버린 겁니다. 안 보는 러시아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 받아가 놓고는 안 보는 러시아 뭔 말이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근데 러시아랑 아무리 친하게 지낸들 북한이 잘 살 수 있나요? 또 중국을 통해서 잘 살면 북한은 흡수 통일의 위험이 커지죠. 전초기지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안 보는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경제는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만 품에 안아버리면 중국에 대한 완벽한 견제가 돼버리죠. 이거 노른자 땅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그쵸. 평양에 스타벅스, 뭐 미국의 각종 기업들 설치하는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맹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많이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중국은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이 되면 저는 도리어 전략적 유연성이 커진다고 봐요. 맞네요.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매달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매달려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대하지만 않게 하기를 도리어 간절히 바라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렇죠. 또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는 어떨까요? 이미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이미 돼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미국이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똑같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북한과 친해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없이는 힘이 전혀 안 생겨요. 반대로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우리 중국과 친하게 지낼 거야 해버리면 네. 일본이 재무장을 해야 되고요.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 견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형국이 돼 버려요.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유리하지? 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네. 문화적으로도 좀 유해지고 함께 이렇게 많은 걸 공유하게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가 된다면 통일은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처럼 완전히 생각도 달라, 문화도 달라, 경제도 달라. 근데 서로 적이니까는 교류도 못해. 이러면 통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독일의 그 동독 총리도 그렇게 말했죠. 제가 통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독일은 통일을 정말 영리하게 했어요. 뭐냐하면 시끄럽게 시끄럽게 막 우린 통일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우리 같이 교류합시다. 네. 그리고 동독 많은 이쪽 자유주의 국가와 교류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간 교류는 정치 문제가 있어도 30년 그렇죠. 동안 끊기지가 않았죠. 네, 그리고 인적 교류, 민간 동독이 교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잘 지내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다리를 놔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서독은 더 전략적 유효성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련도 설득할 명분이 더 생기고 더 친하게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유한 작용들이 난 거예요. 네.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 달성되는 거지. 맞습니다. 평화가 전쟁을 통해서 달성될 수는 없고 혐오를 맞아요. 통해서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엔 연설에서도 엔드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새로운 네네. 비전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진짜 짧은 연설이었지만 짧다면 네.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돼 있었고요. 그렇죠. 저는 또 그런 것도 좀 봤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아저씨 1경이 넘는 재산을 가진 아저씨와 만났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AI 얘기를 했어요. 네, 블랙록 회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놀랐던 게 지금 속보가 떴는데 블랙록 회장과 만나면서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는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 다들 MOU 체결했어요. MOU 법적 구속력도 없잖아. 그럴 수 있지 폄하를 했는데 블랙록 회장 바로 오늘 지금 놀라운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AI 사업을 코리아와 같이 할 때 코리안처럼 사고하면서 진행하겠다. 이거 엄청난 신뢰 아닙니까? 저는 계속 그 말씀드려요. 이 혼란의 시대, 민주주의 붕괴와 혐오와 분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생산하는 정신적 부모국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네. 이미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범국, 부모국의 역할을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트럼프 덕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트럼프가 지금 이민법 강화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쫓아내고 있죠. 다. 세계 인재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AI야말로 AI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짱기치.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AI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계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그리고 개방적인 자유로운 이런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환경은 반시장적이죠. 네. 반시장적이고 그리고 인재들을 다 내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I 산업을 키우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기가 두렵죠. 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도 사라졌고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키고 인재 수급도 어렵고 다 내쫓아버리고 네, 맞아요. 그러면 불안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근데 그 지원이라는 것이 그냥 막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겠다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AI 프렌들리하게 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문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시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경 재산 가진 부자라도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해봐야겠는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제가 인도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네. AI 전문가라도 네.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뭔가 나의 미래를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자꾸 사고 쳐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기회를 잘 잡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AI 세일즈를 했고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거는 이재명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AI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우리 국내의 인재와 국내의 자본만으로 발전시키는 걸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AI를 절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지를 못해요. 대통령님께서는 그걸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계의 가장 큰 자본 또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궁리하시고 이걸 실천하고 계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외국에서 오는 우리가 정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또 공정한 친절한 이런 대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 사람들 다르게 생겼다고 뭘 하지 말고 네. 웰컴. 오픈 마인드. 손 한번 잡아주고 어제 길 모르면은 이렇게 길도 안내해주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막 적대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게 적대하고 적을 자꾸 만들어요? 너희는 그래라. 근데 우리는 품위 있는 대한 국민이다. 웰컴. 우리의 문화 좋지. 그래 같이 즐기자 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포용적인 문화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면 해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하고 일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러면은 AI 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 국내 자본, 국내 인재는 부족하더라도 세계 자본과 세계 인재가 모이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이 아저씨도 그 점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조 너무 7천. 국뽕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게 정말 블랙록이 선택한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에 앞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십억의 많은 돈들이 투자가 쏟아질 것 같긴 합니다. 경제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요. 무조건 낙관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처참합니다. 사실 좋지 않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무언가를 약속하기 힘들 만큼 지난 3년간 많은 것이 망가졌더라고요. 저도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네. 찾아보니 모든 부분에서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네. 정말 간절하게 구국의 마음으로 경제 살릴 방법을 궁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 경제 살린다는 것이 결국 우리 시장 경제의 공정함을 세우고 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이루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되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됐던 관행, 잘못된 제도, 잘못된 생각들을 더 바르게 고쳐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위기가 아니라면 고칠 마음은 안 되겠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내란 세력 종식, 이 암흑의 독재에서 지금 빛의 혁명을 같이 만들어간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의원님 아닙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주시니 큰 영광이고요. 저는 우리 대한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붕괴 시대의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나아가서 공동체 민주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네. 개인의 이익과 탐욕만을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면서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로 기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부모 국가가 될 것이다. 그걸 우리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과 실천력으로 해낼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네,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된 나라를 꿈꾸게 그쵸.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 사실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당의 당론이라고 하고 당 다수가 가면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신 거예요? 궁금해요.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저 스스로를 데카브리스트다 이렇게 정의 내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 있으면 저 혼자 철저하게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문화에 있으면 그 문화 안에서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저는 철저한 소수자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또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저 자신을 약간 버리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브리스트의 난 아시잖아요. 네.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죠. 근데 저도 그래서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그걸 감수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뭘 믿었냐면 저는 비극으로 끝나겠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은 결국 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저희 부모님께 많이 혼나긴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네. 국회에서 굶어 죽음으로써 시민혁명을 촉발시키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때문에 부모님께 많이 혼나긴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대한 국민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근데 제가 공동체 민주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서구의 민주주의랑 생각이 달라요. 네. 뭐냐면 서구의 민주주의 시위들을 보면 네. 시민혁명들 촉발 이런 것들을 보면 세금 내기 싫어하고 쫓아나오거나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쫓아나오거나 네. 그게 시민의 힘으로 포장되면서 약간 거친 시민혁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서구의 민주주의들 특징 보면 철저하게 개인 이익 지향이에요.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요. 개인 이익 때문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세혁명 때 내가 뭐 돈 벌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시지만 공동체 민주당이 때문에 그때 나왔어. 빛의 혁명을 이끌었는데 사실 대표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도 하시고 함께 선거 유세도 하셨는데 네. 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갈수록 네. 놀랍도록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나 생각이 제 생각과 조금이라도 어긋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놀랍도록 김상욱이 보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첫 번째는 상당히 마음의 힘이 강해서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공격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그렇죠. 경직되기 마련인데 대통령님께서는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연해집니다. 네. 생각의 유연함이 더 커져요. 생각의 유연함이 커지다는 건 마음의 힘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강한 사람인 그게 거죠. 아니면 마음 약한 사람은 공격받아 단단해져 버려요. 네. 근데 마음 강한 사람은 공격 받을수록 유연해지고 커집니다. 그릇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고통 속에서 찢어지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큰 그릇을 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점이 좋았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애국자세요. 뭐냐면 개인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국가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시고 또 하나는 되게 현명하세요. 한 예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네. 자,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동안 우리 남북 관계를 보면 어땠나요? 늘 우리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도 남북 관계를 이끌어갈 때 자기 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남북 관계의 성과를 나의 공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꼬여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핵 문제도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이해한 게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북미가 돼버리거든요. 정전협정도 우리나라는 당사자로 안 나와 있어요. 네. 결국에는 남북 관계를 풀려면 미국을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빛나지 않는데 들어오려고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을 다 가지고 가면 미국은 그 다음에 내 거는 하고 달려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줬는데 또 줘야 돼? 야 그럼 남한이랑 얘기하지 마.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관계 접근의 기본 시작은 우리가 빛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핵심을 찝으신 거예요.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저는 제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충실한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시는 보수주의자면서 또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하는 진보주의자. 그래서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둘 다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많은 경험과 현명함이 덧붙여졌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가치관과 사고의 틀, 기준 이런 것들이 저랑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저랑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보다 더 현명함과 경험을 갖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배울 수 있는 네. 그대로 그냥 스승 삼으면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그 좋아요. 경애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 눈빛으로 매우 강하게 저는 참 너무 느껴집니다. 좋아요.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일하고 대한민국에 폭격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데 네. 국내 사정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네. 사법 테러 이것 때문에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청문회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열기로 했는데 사전 협의 없었다. 막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우선 영상부터 같이 보실게요. 전원 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주심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상당히 좀 우려는 되죠. 안타깝죠. 우선은 상황이 이해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뭘까요? 아마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사법부의 독립이 뭐죠? 저희 정치적 중립이죠. 본질은 사전적 의미가 그거예요.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그렇죠. 하라. 그리고 사전적 의미에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감정도 배격하라. 그리고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라. 그게 사법부의 독립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법부 독립의 개념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건 그 뒤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경험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가 그렇죠. 전제예요. 네. 근데 법관이 예를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버리거나 감정에 휘둘린다면 법관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바로잡으려고 할 수 있어야지 법관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쉈는데 비판도 하지 마라. 성역이다. 하는 것은 수단이 목적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죠? 아니 12.3 내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서울 서부 지방법원 공격해도 침묵하더니 바로 대선 직전에 그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린다. 이건 상식적으로 중지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자의적이고 기록도 있지 않고 로그 기록도 공개하지 않은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대선 개입이고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고 크나큰 문제 아닌가요? 테러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요.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험, 감정으로부터 독립돼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보고 판단하라. 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고 이게 목적이고 사법부
기타 이런 제도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 자꾸 수단만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목적을 파괴해버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을 할 수 있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비판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봐야 되는 원칙이고,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심받을 짓을 했느냐? 자, 우리 대선 때를 되돌려 보면요, 이재명 대표님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후보로 나섰던 그 사건은 그 대선은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이 제일 큰 쟁점이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면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한테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자동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 내란을 정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와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국가 운명과 직결되죠. 근데 대법원에 사건이 갔어요. 가면 원래는 대법원 제2부에서 사건을 열어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대법원 2부에서 사건을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전원 합의체로 넘겨버려요. 그렇죠. 전원 합의체로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나서 기록도 다 안 열어본 상태에서 그냥 전원 합의체로 파기환송을 해버려요. 자, 이건 일단은 제2부가 대법원 제2부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합리적 이유 없이 빼들어가 버린 거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럴 거면 또 제대로 심리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소수 의견에 보면 우린 기록도 제대로 못 봤다는 취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로지 법관의 양심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험과 감정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당연히 감정이죠. 왜냐하면 저는 또 조선시대에 세종에 비교하면서 궤변을 최근에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조선시대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 저격해서 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뭐 그 얘기도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 일단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자면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부수고 침해하고 한 사람이 법관의 제일 대장인 대법원장이 해버린 거예요. 법관의 제일 대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법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적 통제 절차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그 민주적 통제 절차라는 게 국회에서 불러서 그렇죠.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설명이라도 좀 해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인 당신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부쉈다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아. 왜 그랬어 도대체?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묻지도 말라. 왜냐하면 법관이니까 그거는 성역이니까는 입도 대지 말라.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민주주의 그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네, 우린 그렇죠.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사법부에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은 공정하게 사법부의 독립, 즉 법률과 법관의 양심만 가지고 판단하라고 준 건데 이거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물어야죠. 그래서 당연히 청문회에서 물을 수 있는 도의적인 바탕은 된다고 보고요. 또 법률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죠. 법률적 권한도 있고 도의적 상황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법사위에서 불러서 묻는 거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죠. 뭐냐, 도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됐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짜 실제로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행위니까 네. 경우에 따라 정치적 역풍과 유불리를 뭐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 것처럼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저는 뭐 그게 좀 진짜 사실관계가 안타깝긴 뭔지는 저는 했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해서 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네. 생각.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에 충분히 소통이 없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은 솔직히 좀 아쉽다. 네, 그리고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라도 서로 좀 소통을 더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보호하고 비판해요. 이 통일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마치 한 몸처럼 굉장히 보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얘기하니까 날치기다 하고 비판을 합니다. 국민의힘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네. 도대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협치의 전제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힘 스스로 내부 뭐 조사위원회를 꾸리든지 해가지고 내란과 관련돼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다 징계 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내란 종식에는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당이라면 국익에 대해서만큼은 매국노 같이 나라 이익에 해대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과 협상해서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진짜 개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아직 정반대로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여전히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서 참 아쉽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내란 세력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본인의 이익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기류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왜 저렇게 강성으로 갈까요? 제가 볼 때 길을 쓰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자기가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 욕심, 당권 욕심 때문에 옳고 그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 다 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그분이 왜 그렇게 간사 난리를 칠까요? 첫째는 자기가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힘으로 눌러보려고 하는 네, 생각이겠죠. 또 하나는 좀 악명도 명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름 날리고 싶어서 일부러 더 시비 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치인과 연예인은 부고람 빼곤 다 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기사화돼야 된다.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막 정치인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봤는데 네. 정치인이면 좋게 이름이 나와야지 나쁘게 네. 이름 나오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좋게 나와야 되는데 나쁘게 나오는 걸 즐기는 게 국민의힘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지금 장애 투쟁 집회를 대구에서 했죠. 네. 그리고 김문수를 또 장동혁 만났고요. 서울 집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요.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당권을 장악해서 장동혁 대표의 꿈은 아마도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을 하고 근데 싶다. 그러려면 당권을 완벽히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일 것이고 근데 대통령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정말 애국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근데 지금 장동혁 입장을 보면요. 입장이 네. 상당히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하냐 하면 당내 기반이 없어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도록 만들어줬던 세력은 어떻게 보면 통일교 쪽 세력이나 등등등에서 아주 극단적인 내란 동조 세력들이 본인에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거기에 딸려가 버리면 당연히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않겠죠. 장동혁도 그건 아니까 자꾸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원내 주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금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삐걱삐걱하는 것 같아요. 친한계라고는 이미 적대적이죠. 당내 자기 기반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의심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선동 의원 구속될 때 네. 보면 장동혁 그렇게 저항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도리어 보기에 따라서는 반기는 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또 통일교 12만 명 명단 나갈 때 보면 장동혁 대표가 크게 저항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나 말고는 다 없어져라. 나 말고는 다 없어지면 내 세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좀 추정도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당권 장악 여기에만 맞춰진 얘기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간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비판만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대통령은
투자를 받고 대한민국 일을 하고 국격을 있고. 실시간 올리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발목 잡고 있고. 네 국내 정치는 당권 장악 자기 정치 아, 근데 필리버스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필리버스터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소수당이 뭔가 할 수 없을 때 시간이라도 끌고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에 거의 없어요. 네. 이걸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취지를 한 번 더 새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김상우 의원님 정말 저는 계속 해안으로 하고 싶은 사안들 말이 제발 원칙으로 돌아가자예요. 원칙으로 돌아가자. 원칙을 지키자. 네. 제발 원칙으로 돌아가자. 필리버스터면 필리버스터의 원칙과 취지를 생각하고, 그죠? 정당이면 정당의 원칙과 취지를 생각하고, 역할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는 네.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오늘 진짜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